삶은 에너지죠. 에너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지금, 에너지에 대한 지식을 우리 함께 삶아 먹어 이해해보아요. 저는 삶은 계란 날쑥이랍니다. 제가 드릴 오늘의 계란은 글로벌 에너지 대란 왜 일어난 거람? 여러분 2022년에 아주 핫했던 글로벌 에너지 대란을 기억하시나요? 난방비 최고 가격이 38.5% 올랐었죠. 기사를 클릭하면 LNG 가격이 많이 올라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알겠는데 2022년에 특히 왜 천연가스가 심각하게 오른 걸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 유럽이 강하게 제재하자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를 줄였어요. 국제에너지기구 IEA 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 27개국과 영국은 2021년 천연가스 소비량의 45%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 후 러시아의 유럽 공급량이 전년 대비 4분의 1로 감소했어요. 이러한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량 감소로 인해 우리도 영향을 받아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운송 천연가스 PNG를 대체하기 위해 아시아가 주로 사용해오던 액화 천연가스 LNG를 마구 사들였어요. 유럽에서 LNG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여 LNG 가격이 오르게 되자 아시아 국가들의 LNG 수급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쓸 수 있는 이유. 앞에서 말했듯이 러시아는 본격적으로 자신들이 가진 에너지 자원을 무기로 사용하며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세계적인 에너지 전문가 데니얼 예기는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와 더불어 석유 생산국 빅3 중 하나이며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수출국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러시아는 자국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전 세계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석유와 천연가스는 지리적인 요인으로 각국의 편차가 매우 크게 분포되어 있어요. 지리적으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는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자원 보유국이 이를 이용해 무기화할 우려가 있어요. 1차 에너지 중 수입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유럽과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 시장이 불안해지고 에너지가 무기화될 때마다 산업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권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 끝장내기. 유럽은 예전부터 러시아와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 짱친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하지만 유럽은 2022년 천연가스 대란을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자립을 달성해야겠다고 결심한 뒤 에너지 전환으로 가는 길에 풀악셀을 밟기로 했어요. 유럽연합 집행의원회는 2030년 이전까지 유럽을 러시아 화석연료로부터 독립시키고자 리파워EU 계획을 제시했어요. 리파워EU는 어떤 조치를 제시했을지 함께 알아봐요. 에너지 소비 절감, 유럽연합 에너지 효율 지침에 따른 2030년 에너지 소비 9% 감축 의무를 13%로 확대하고 단기적으로 소비자의 에너지 절약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5% 절감할 거예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가능한 빨리 가스, 석유, 석탄의 대체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새로운 EU 에너지 플랫폼을 통해 수요를 취합하고 인프라를 최적화하고 국제 파트너들과 협상하며 가스와 수소의 공동구매를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할 거예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2030년까지 80GW의 추가 용량 증설, 풍력 및 태양열의 평균 배치율 20% 증가 등을 제시했어요. 더불어 1천만 톤의 그린 수소 생산력년 및 추가 1천만 톤의 수소 수입원을 확보하여 운송 섹터 등 탈탄소화가 어려운 산업 섹터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유럽은 이러한 방안들을 제시했고 지금도 시행 중이죠. 부릉부릉 에너지 전환이 빠르게 달려가요. 지금부터는 각 나라의 에너지 전환 상황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있어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탄소 중립은 다들 얼마큼 하고 있을까요? 2015년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1에서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어요. 이 협약은 모든 국가가 목표를 스스로 결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씨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1.5도씨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를 위한 탄소중립 선언은 전 세계 130여 개국이 동참하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죠. 하지만 2024년 5월 기준 1.5도씨를 넘어 1.63도씨 되었다는 점. 우리가 지키자고 했던 약속은 못 지켰지만 그렇다고 손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재생에너지 전환이 만든 세계 움직임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전 세계 협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이니셔티브와 캠페인이 생기고 있어요. RE100은 재생에너지 전기 100%를 나타내는 줄임말로 기업 생산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이에요. RE100은 2014년에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와 파트너인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의 주도로 시작되었어요. RE100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이고 원자력 에너지는 포함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요?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동참하는 RE100은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고 있어요. 2024년 7월 17일 기준으로 RE100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의 숫자는 433명입니다. RE100 가입 글로벌 기업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우리나라 기업도 SK 기업을 시작으로 36개 기업이 가입했어요. 기후변화 대응이 주요 목적이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기업 경쟁에서 밀려나기 때문이에요. 세계 시민들이 기후변화를 위기로 인식하며 사회와 기업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고 가치 소비를 통해 뜻을 표출했어요. 기업의 친환경 제품 생산과 ESG 경영 방식은 소비자 수요 충족을 위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소비자 없이는 기업이 지속될 수 없죠. 이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 RE100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비 흐름이 변하자 투자기관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고려 요소로 삼는 것도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RE100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평가 지표가 돼요. 이미 RE100을 달성한 회원 기업 중 스코프3까지 범주를 확장해 장기 전략을 수립하며 협력 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스코프3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기업의 직접 통제를 벗어난 외부 탄소 배출을 의미해요. 국내에서 애플사에 납품하는 기업 사례만 보아도 국내 기업 13개, 해외 기업 18개를 이야기하죠. 해당 기업들이 당장 재생에너지 전기로 생산을 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에 충분한 재생에너지 전기가 있을까요? 사실 현재로서는 RE100 동참을 선언한 삼성 기업을 위한 재생에너지도 부족한 실정이에요. 결국 협력사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해외로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겠죠. 재생에너지 이용 여부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이 일들을 잘 해결하고 있을까요?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 정책은 피할 수 없는 국제 과제가 되었지만 국내에선 나아가야 할 발걸음이 멀리 느껴져요. 여러분, 2022년 1분기부터 전년 대비 2배 넘게 인상되었던 우리나라의 LNG 도입 가격이 2024년 1분기가 되어 다시 마이너스 54%로 인하된 걸 아시나요? 올해 도시가스의 원가인 LNG 도입 가격이 줄었지만 2022년, 2023년 도시가스요금 억제로 쌓인 가스공사 부채가 50조 원이라 도시가스요금은 이제부터 올라가고 있어요. 에너지 원가의 변동이 소비자 요금에 곧바로 반영되는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도시가스 요금 폭등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경제도 회복되었고 도시가스 가격 인하분도 그대로 체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민생경제를 이유로 지난 2년 동안 사실상 멈춰있던 도시가스요금 인상이 이제부터 가스공사 부채의 이자 비용까지 합쳐 국민들에게 돌아올 상황이에요. 각종 세금 면제와 긴축 재정으로 민생경제는 정작 더 어려워져 있는데 말이죠. 민생경제라기보다는 정치권의 여론 지지율을 위한 조삼모사 경제인 셈이죠. 에너지 시장이 1980년대의 민생경제 논리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리백의 탄소 국경세 조정까지 과연 우리 기업과 소비자들이 적응하고 싶어도 적응할 수 있을까요? 민생경제와 탄소 중립경제 서로 떼어놓고 싶어도 떼어놓을 수 없는 어려운 주제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이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